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는 노인 복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스릴러라는 이 영화의 장르는 노인 세대에게 닥친 가까운 미래와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변상욱 대기자, 김복희 시인과 함께 진짜 노인을 위한 행복의 나라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나라 중에 행복한 나라가 있다고? 찾아보자고요. 예, 왜 이렇게 사람이 비관적이세요? 예, 일단 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이제 연령이어서 이제 카드도 갖고 다니니까. 노인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만 60세도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만 65세로 보는 분들 이제 뭐 법적 기준 예를 들면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상욱 기자님은 65세가 넘으신 거죠? 65세가 넘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계속 돈을 내고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짜가 됐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뭔가 서글프신가요? 사실 오늘 이야기할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생물학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벌이가 있고 남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하철마저 공짜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조금의 그 연금에 의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뭐 지하철마저 이제 지하철이 공짜라 그러면 한숨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영영 어떤 사회활동으로부터는 벗어난 외톨이가 된 또는 격리된 어떤 이제 나이대로 넘어섰구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절망적이거나 뭐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노인의 나이라든가 따질 때는 꼭 일관된 기준에서 획일적으로 통일돼야 되느냐 달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뭐 생물학적 뭐 기준은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준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김복희 씨는 노인이 되시려면 좀 아직 시간이 있으신 거죠? 네, 궁금해서 아직 남았어요. 네, 아직 남았는데. 작년으로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청년의 끝자락에 있어서. 청년의 보통 기준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정치권은 만 45세도 청년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 70년대 후반생도 지금 청년으로 지금 아직도 분류가 되고 X세대가 청년이야. 예전 같으면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분명하게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 게 그 거대 정당 양당이 만 45세 이하면은 청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실제 이제 그런 거는 좀 과한 거고 보통은 이제 35세를 보통 기준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청년은 아니시군요 이제는. 네, 많은 청년 복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요. 청년들 막 대상으로 뭐 통장 개설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자 좀 높게 해주고 뭐 아니면 월세 지원금 해주고 이런 거 이제 저는 떠났죠. 이제 저는 못 받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중간이에요. 이게 이제 사각지대의 노예입니다. 네. 사각지대인가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활발히 활동을 할 나이이기도 하죠. 네, 사실. 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그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자의 이제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입장들 오늘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년 세대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이제 숫자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를 보면은 2020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는데요. 이는 회원국 평균이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노인들 10명 중에 4명은 굉장히 빈곤한 삶을 이제 살고 계신 생계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나요? 지금 2020년 통계니까 그래도 지금 아마 44에서 45% 소득 빈곤율이 올라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예. 첫째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낸 기간과 그동안에 쌓여 있는 축적된 금액에 따라서 다시 이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짧으니까 당연히 축적된 것도 별로 없겠죠.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있다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현재의 노인 세대는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연금 혜택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숫자가 나오면 대충 한
99만 원 정도가 연금으로 나온다면 살만하다라고 답들을 하는데 평균을 내보면 실제로 받는 건 한 34만 원 정도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연금 대상자라고 돼 있지만 체납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가입자 또는 적용해서 제외된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또 사각지대에 또 놓여 있어요. 그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많아요. 예. 한 20% 넘어요. 연금 대상자 중에서도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고용률 자체가 40%밖에 안 돼요. 예, 어차피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60 지금은 85, 90까지 연령이 이제 높아져 있는데 평균 연령이 수명이 그다음에 되게 대한민국이 자영업이 많고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노동자로서 긴 시간을 일해야 연금이 쌓여가는데 다 자영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원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이제 빈곤하죠. 그렇군요. 뭐 자영업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5%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공식 그러니까. 통계가 30 조금 안 된다 그러지 실제로는 30을 훌쩍 넘기지 않냐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5세가 넘어가는 노인이라면 이제 자영업을 시작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오는 연금에 바등바등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빈곤한 거죠. 그렇군요.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뭐 일자리 문제와 연금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득 대체율 지금 현재 뭐 40% 정도 이제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임금의 이제 40%를 이제 노후에 해준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연금을 내지 납부를 못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안 된다라는 게 금액이 작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받아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연령이 평균 수명이 지금 82.7세 기대 수명이 근데 60세에 은퇴를 하면은 22년을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뭐를 이제 정년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복희 씨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년을 늘리면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있고 또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나간 세대를 위해서 다른 일자리가 다시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약간 갈등이 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되면은 청년 세대가 그만큼 좋은 직장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 시인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왜 힘든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는 연공성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취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어요. 그때의 임금이 한 3배 정도가 이제 높아져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1.5배, 일본 같으면 한 2배, 유럽 같으면 한 1.5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공에 의해서 쫙 봉급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정년을 확 늘려버리면 높은 임금으로 그 사람을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은 어떻게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이제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 피크제는 이미 많이 그렇죠. 도입을 하고 있다. 거죠. 뭐 이렇게 얘기는 그러니까 나오는데. 결국은 고소득이 보장된 대기업이나 특정 직종에서만 유리한 제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가지 방법이 나오죠. 나가십시오.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와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와 그다음에 아예 정년이라는 걸 폐지하고 그냥 계속 가십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중소기업과 이런 쪽은 가난하고 잘 나가는 직종은 역시 유리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60세 이후에 퇴직한 다음에
재입사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 연봉이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이제 65세인데 이거를 70세로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70세까지 일하는 게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뭐 스페인과 독일은 2027년과 2029년에 67세로 이제 정년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한국도 결국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정년 뭐 두 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년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정년이 없는. 네, 정년이 없는 대신에 연금도 없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사대보험도 안 되는 직종이잖아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 납부를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벌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 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노년 대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빨리 시가 대박이 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년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정년 대학이라든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년을 채우고 60세에서 지금 더 늘리지 않아도 이미 명예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길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명예교수는 돈은 나오지 않고 명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교수고 그렇기는 한데 되게 다양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하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시기. 제도 간에 부딪히거든요. 노인 연령을 70세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65에서 70까지는 사각지대에 갑자기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70세에 주면은 정부로서는 국간을 지키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데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대체 몇만이나 될까? 절대 빈곤층으로 넘어가는 노인들이 확 늘어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 노인, 후기 노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9세까지 전기 노인, 뭐 70세부터 뭐 이후는 뭐 후기 노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갖고 정책이 전기 노인 정책이 있고 후기 노인 정책이 있고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정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노인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 미리부터 차곡차곡 진행이 돼야 가능한데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정치권에서 막 올립시다 그러면 올려야 되나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하다가 또 끝나고 웅성웅성하다 끝나고 하는데 실제로 안 올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도 인정을 했어요. 4년에 한 살씩만 올립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몇십 년 2000 몇십 년에 가면은 70이 되도록 합시다. 이런 안은 대한노인에서도 한번 내놓긴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을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60세 정도로 하는데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65세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급여 뭐 이런 것들이 다 65세란 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벌어놓은 걸로 버텨야 되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거죠. 맨 처음에 연금에 들으라고 했을 때는 60세부터 지급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법과 시행을 바꾸면서 65세까지로 쭉 좀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 과도기에 있는 분들은 기분 나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의 하나의 방편으로 65세로 그래서 올려버리자 정년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도 하나고 뭐 고령화 사회 영향도 있는 건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 게 우리나라가 이 사회 구조가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한 20년에서 30년 먼저 갔던 길을 비슷하게 가는데 일본이 지금 65세에서 현재 65세고 70세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서 전체 65세 이상 인구가 25%가 넘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이제 15% 정도 이제 접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는 65부터 74세까지가 일본의 전기 노인, 75세 이상은 이제 후기 노인 이렇게 되고 좀 달라요. 그래갖고 지하철 할인율이 다릅니다. 무조건 우리는 뭔가 획일적이에요. 65세 이상은 다 공짜 쫙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면서 할인율이 적용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방식이고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자기들 상황을 반영한 정책들을 논의한 다음에 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즉흥적이고 좀 이렇게 통속적으로 내놔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노인들 이렇게 공짜로 많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 기분 나빠합니다. 다들 경마장에 많이 가시던데요. 이 얘기가 그래서 경마장 얘기. 네. 예. 사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조차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통속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으니 개혁신당에서 그때 지하철 서울에 지하철 특히 무임승차 그 때문에 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이제 폐지하자 그리고 바우처를 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고려할 부분은 있지만은 폐지보다는 연령별로 좀 차등화를 하자 할인율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75세 이상은 완전 무임승차 그 전에는 뭐 70% 할인 그 전에는 뭐 50% 할인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충격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통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소득 역진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 달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한 5만 원어치 탄다. 소득이 50만 원이나 100만 원 사람이 5만 원 내는 거와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 들어온 사람이 지하철 요금 5만 원 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요금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훨씬 더 큰 무게로 확 얹혀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그런 식의 접근 어떤 종목은 다른 식의 접근 이게 다 각각 달라야 되는데 확 밀어내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시인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세대 간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아니다 지금 지하철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현실적으로 외면하는 게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논쟁이나 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없애자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지하철에 가셔서 따뜻함과 시원함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은 아프시거나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런 거 저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너무 진짜 단말마적인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혜택을 보는데 지역에 살고 계신 소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게 혜택이 없으니까 바우처로 한다면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데 그럼 바우처는 그냥 나오는 바우처냐 그것도 어차피 국고에서 나가는 거라 나라 돈을 쓰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없애지 못하고 계속 부담이 커지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게요. 뭐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분명히 이제 지하철 적자 문제도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처음 1980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는 무임승차 비율이 4%밖에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위값이 1980년에 26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26세를 넘으면은 이미 나보다 어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4.3세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한 가지만 조금 하면 2020년 실태조사 때 경로당에 가서 푹 쉬면서 그냥 뭐 소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80세에서 84세까지 조사에서는 44%예요. 근데 65세에서 70세까지 따지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까지 노인들은 일을 계속 뛰어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경로당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든 하고 먹고 살려고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이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과 또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지하철 요금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소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황혼의 반란에서는 노인 세대가 늘어나자 그들의 박해하고 심지어 진압하려는 젊은 세대의 이제 갈등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노인인 프레드는 진압군에 붙잡혀 안락사를 당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고려장도 생각이 나고 뭐 고려장이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소설을 좀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외국 소설이어서
이럴 수 있겠다,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는데 한국 소설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한국 소설 중에는 이제 국립존엄보장센터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예. 국립존엄을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국립존엄보장센터. 소설 제목인 네, 거죠? 제목이. 그래서 남유하 소설가가 쓴 작품인데 생존세를 내야 돼요. 생존세요? 네, 세금이에요. 생존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존엄사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관에 가고 주인공이 그 기관에 가서 내가 돈을 못 내니까 이제 나는 존엄사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가는 건데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모여 있어요. 그 센터에 가면 노인들이 이제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905호 뭐 804호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똑같은 노인을 다루는 소설이어도 그쪽에서는 막 잡혀서 저항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국가에서 자 존엄사 생존세 못 내니까 존엄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가잖아요. 예. 이게 어떤 뭔가 국민성의 반영도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저도 이제 앞으로 노인이 될 거니까 생각을 먼저 빨리 많이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이 소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 충돌 관계네 참. 당사자가 얘기하려니까. 괜찮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청년의 삶과 장년, 중년의 삶과 노년의 삶은 별개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엉켜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노후가 불안해요. 누구도 노후가 느긋한 세대는 없죠. 다 노후가 불안해요. 다만 바싹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인식을 하기가 조금 강도가 낮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너무 강하게 노후의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 그리고 국가가 이걸 사회 안전망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적 연금 시장으로 가서 미리 들어야 돼요. 예. 그럼 제가 사적 연금에다 계속 돈을 쏟아부어서 제 70세 이후에 노후를 보장한다면 젊은 세대한테 제가 상속을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의 학비를 위해서 학자금을 갖다 대주거나 하는 것이 줄어야만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적 연금 시장에 가서 상품을 구매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결된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공동체인데 사실 정치권에서 자꾸 이걸 갖다 이렇게 갈라야 되는데 도대체 청년 세대, 장년 세대, 중년 세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 구분하라 그러면 못할걸요? 못하겠어요. 세대의 구분조차도 사실은 모호한 개념이지 그렇게 뚜렷하게 존재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5세 이하는 정치권에서 청년이라고. 그러나 정치권에 막상 가보면 청년 정치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 자기들이 계속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진입해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황당한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게 황당한 상상이 아니라는 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뭐 생산 가능 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뭐 방향에 대한 제언 이건데 이게 뉴스가 많이 됐는데 여성을 한 살 빨리 입학시켜야 된다.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남성과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을 더 조숙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간과된 게 있어요. 그 보고서에 많이 언론 보도가 안 됐는데 노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소위 말해서 이게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민을 시켜야 된다.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국책연구원에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찾아만 주신다면 갈게요. 아니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소외시키고 유리시키고 하는 거 진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국가의 어떤 그 과제들을 세분화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맡을 수 있는 것 그거보다 조금 아래 연령대에서 맡을 수 있는 것들을 세분화하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들이 어떻게든 지불되도록 해서 국가 전체의 동력을 키워야 되는데 네, 다 같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딴 데 보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맨 처음에 야 기후가 온화하고 물가가 싼 곳으로 오는 데잖아요. 거기 어딘데요? 한 살 먼저 또 뭐 2살 먼저 여성들을 갖다가 취약 연령으로 합시다 해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성이 사회를 인식하고 지적 능력이 먼저 발달하니까 빨리
학교에 들어가서 빨리 배우고 나와서 사회에서 빨리 진출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남녀 고용평등이며 남녀의 사회적 평등이 더 발전하고 그러면 사회적 동력이 생기라 이 뜻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연애를 판타지예요. 그것은 판타지입니다. 더 깜짝 놀란 거는 사실 여성을 빨리 초등학교 입학시켜서 빨리 해서 연애 감정이 솟게 하자 그러면 그 연애 감정이 대학 졸업하는 23세, 24세까지 기다렸다가 발휘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요새 나오는 뭐죠? 고딩 엄마, 고딩 엄빠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확대시키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했어요. 고딩 엄마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가 결혼을 워낙 직장에 잡고서도 본인이 확고하게 이제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를 잡기 위해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 빨리 아예 사회 진출해라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저 디스토피아 소설 보는 줄 알았어요. 예. SF 미래가 성큼 왔다. 여성들을 1년 빨리 입학시키면은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것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나는 좀 황당해가지고. 예. 이게 국책연구기관이 만약 이렇게 내몬다면 실제로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출생률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야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다.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를 연구원에서 밝혔고요. 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노인 세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 고령화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개인이 늙어가는 것도 피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좀 평화롭게 같이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이제 할 것인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황당한 보고서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변석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누구든 이류 국민, 이류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예전 같으면 여성은 무조건 이류 시민이죠. 남성이 그렇죠, 인류 시민이고. 그런데 이제는 세대를 나눠서 저 사람들은 이류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류 시민의 가장 큰 기준은 저 사람들은 존재하는 존엄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비용으로 자꾸 간주되는 거예요. 네. 돈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가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노인의 문제를 조금은 더 세분화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연구를 해줘야지 즉흥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그걸 정치로 가져가서 표를 긁어모으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된 안들을 내놓고 빨리 공론화해서 공론화를 철저히 한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뭐 그렇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복희 시인님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노인만을 대상으로 노인을 이렇게 한정짓고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아울러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베이스가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교육이나 문화 저 같은 이제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회에 더 많이 이렇게 통용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닐지 싶습니다. 예, 뭐 각자의 뭐 입장에서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노인 세대를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뭐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희 세대한테 되게 크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뭐 이제 언론들도 사실 이제 약간 공포감을 조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일보가 5월 29일자 헤드라인 기사 헤드라인이 2050년이면 전국 아이 1명당 노인 5명꼴 된다. 이게 이제 부양해야 될 노인들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같이 좀 이렇게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생각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공간 칼럼 사람 섹션 오늘은 언론과 시의 문학의 시선으로 노인 세대에게 닥친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미 노인이 되신 변상욱대 기자 그리고 앞으로 예, 저 50대에 접어든 저 그리고 청년을 곧 벗어난 우리 김복희 시인 세 명이서 각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